언니 나 진짜 오늘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 우리 애기 좀 봐줘 하고 놓고 갔는데, 아니 홈케어 한번 하긴 했는데 애기 방에서 애기가 막 울고 있는데, 아니 언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애기는 진짜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받지도 않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고 안방에 갔는데 사촌 언니랑 남편이 요즘에 이혼한 사람이 변호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더 많아지고 있나요? 어때요? 저는 정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연령의 변화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연령의 변화. 전연차 때는 제가 얘기할 때 그 어머님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뻘 애들 다 키우고 아유 이제 다 키웠다. 내가 이제 내 삶 찾아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고생해야 되냐. 난 더는 못 참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황혼 이혼. 맞아요. 황혼 이혼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황혼 이혼이 똑같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추격하는 수치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신혼 이혼이라고 하는 연령대거든요. 결혼하고 4년 차까지를 우리가 신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살아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결혼하고 이제 4년 채 안 됐는데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체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혼이혼이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과거 대비 참을성이 부족해서 옛날에도 신혼은 있는 거잖아요. 그때보다 참을성이 부족하고 요즘에는 더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뭔가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예전에는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때 기준이 가족을 기준으로 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가족 전체가 행복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강했던 데 반해서 요즘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된다고? 내가 이렇게 오히려 참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굳이 좋은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지려면 참는 게 답은 아니겠구나, 이런 결론에 쉽게 도달하기도 하고, 또 확실히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우리 연애 프로그램만 봐도 뭐 돌싱글즈 있죠. 그렇죠. 나는 솔로 이제 돌싱 특집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혼한 거 흠 아니야. 이혼하고 나서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야.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도 없고, 게다가 내가 내 인생이 중요하고 이러니까 조금 빠르게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혼에 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하겠지만, 일단 그러면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는 왜 이혼을 하나요? 그리고 이혼 사유 탑 1부터 3까지 있다면 실제 사례도 뭐 알려주신다면 뭘까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각각 다른데 그게 곧 이혼 사유 탑 1, 2, 3로 연결이 되는 거겠죠. 첫 번째로 저는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불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예전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굳이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면서 살아야 될까 하는 순간에 다른 유혹에 넘어간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가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그만하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느끼는 게요, 경제관념의 차이가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제관념 차이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뭐 투자관념에 대한 차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 저축을 많이 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 은행에서 내가 진짜 얼마나 나온다고 무조건 투자해야지, 부동산 해야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경제관념 중에 서로를 부양하는 관념에 대해서 차이가 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었는데 내가 너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돼? 사실 우리 어르신들 시대에는요, 만약에 어머니가 가정에 있고 아버지만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아버지가 벌어오는 소득으로 어머니가 당연히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러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왜? 나 혼자 벌어가지고 쓰면 여유 있고 네가 집에 있으면 네가 알바를 하든 해야지. 내가 너의 기본적인 관리비 이런 거 내줄 수 있지만 네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들을 내가 이렇게까지 부담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양에 대한 관념도 좀 달라지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맞춰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야, 우리 결혼했으면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남처럼 그럴 수가 있어? 남보다 못한 존재야? 요즘에 통장도 안 합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마찰이 돼서 이제 조율을 하지 못
못하면 그게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가 딱 그 신혼 초 있잖아요. 그때 한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합치고 우리 앞으로 돈을 어떻게 모으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투자 부양도 있는데 제 생각에 또 소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각자의 소비 스타일이 너무 다르면 어떤 사람들은 욜로,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노후 준비를 하면 이게 너무 여파가 크니까. 그게 그래서 딱 그런 경제관념이라는 틀에 딱 묶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 또 얘기하나 싶으실 거예요. 성격 차이. 네. 근데 이 성격 차이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성격 말 그대로 사람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뭐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도 저는 이 성격 차이에 좀 포함시키고 싶거든요. 뭐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이런 거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나는 결혼을 했다면 우리 가족이 이제는 내가 부모님 밑에 있었던 원 가족이 아니고 새롭게 가족을 꾸렸으니까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이 있는데 내 배우자가 그래도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부양하는 거 너무 중요해. 나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생기면 좁혀지지 않고 다툼이 심화돼서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1위 불륜, 2위 경제관념, 3위 성격 차이. 뭐 실제 사례 뭐 한 개씩 정도라도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불륜 중에는 최근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우리가 어떤 일을 충격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때에는 나를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외동딸이었어요. 근데 외동딸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모의 딸이 외동이다 그러면 그 사촌 언니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친자매처럼. 그래서 내가 그 사촌 언니하고 너무 친하게 지냈어.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도 소개해주고 언니 왜 남자친구 아직도 없어? 내가 한번 꽂아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같은 동네에서 지내고 자녀 출산하고 나서 내가 좀 부족하잖아요. 일손 부족하고 언니 나 좀 도와줘 했을 때 언니가 양육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다 보니까 언니랑 남편도 자연스럽게 친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갑자기 친구 모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애를 맡겨놓고 나갔어요. 언니 나 진짜 오늘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 우리 애기 좀 봐줘 하고 놓고 갔는데 우리 집에 다 홈캠이 있잖아요. 아니 홈캠 한번 확인했는데 애기 방에서 애기가 막 울고 있는데 아니 언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애기는 진짜 생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도 받지도 않고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남편 신발도 있고 언니 신발도 있는 거예요. 애기 방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뭐지? 하고 안방에 갔는데 사촌 언니랑 남편이 그 불륜을 적극적으로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실제 사건인가요? 네. 언니와 동생의 사이도 멀어진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이모도 완전히 틀어지게 됐는데 그렇죠. 사실 여기에서 만약에 사촌 언니가 내 남편하고 그렇게 했다 하면 이모가 사촌 언니를 우리가 속된 말로 아작을 내야 정상인데 거기서 이모가 이제 한 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야, 네가 그러니까 남편 간수도 잘하고 했었어야지. 네 언니를 계속 집에 들려보내고 이게 하니까 눈을 마주친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엄마도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딸한테? 해서 진짜 온 가족이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린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사촌 언니랑 어떻게 이건 그러면 안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아니 남도 좀 충격적인데 남이 집에 와서 그랬다고 해도 충격적인데 내 가족이 집에 와가지고 내 배우자와 그랬다? 그러면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안타까운 사례인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이분이 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이제 애초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제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부부 동반이든 뭐든 있을 수 있잖아요. 적당히는 지내고 싶어요. 근데 너무 친숙하게 막 왕래가 그냥 나 없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 너무 하는 거는 좀 안 그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또 하신 김에 이제 저는 또 여기서 불륜한다고 했던 게 학부모 모임 있잖아요. 학부모 모임, 부부 동반으로 하는 학부모 모임. 엄마, 아빠, 우리 집, 저쪽 집 모든 커플이 모여가지고 학부모 모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부모들끼리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애가 혼자 둘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뭐 캠핑도 가지. 근데 이제 누구 하나가 약속해가지고 애기 봐주기로 하면 다른 부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고 또 저녁에 뭐 노래방 가서 놀기도 하고 너무 친밀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서 내 남편과 상대방 그 부모의 와이프하고
불륜이 생겨가지고 그 경우에도 모임 하나가 정말 완전 박살나고. 아니, 거기는 이혼했어요? 네. 아니 저는 만약에 그게 만약에 남편과 만약에 상대방 와이프라면 네. 남은 쪽 남편과 와이프가 있잖아. 그 두 명은 모여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그때 실제로 서로 증거 공유해주고 했는데 증거를 공유하면서 서로 그래도 우리가 얘네를 좀 타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속이 됐는데 한쪽은 그래도 우리 애 생각해가지고 결혼관계 유지하자 하고 한쪽은 이혼하고 이래버리니까 결혼 유지하는 쪽에서는 또 어찌됐든 내 가족이니까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정말 그러면 난장판이 됩니다. 약간 이제 그분의 입장에 빙의가 된다면 네. 이렇게 이제 바람을 핀 거잖아요. 네. 왜 약간 이분들도 반대편들은 상처를 받잖아. 네. 복수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쪽이 불륜을 한다면 그나마 좀 마음이 위안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지만. 네. 왜냐하면 이게 연애할 때도 누군가 바람을 피는 거는 바람을 피서 헤어진 거는 그 헤어진 상대한테 사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데 네. 결혼한 부부한테는 이거는 저는 평생 트라우마처럼 누구를 믿겠어요. 맞아요. 자, 두 번째, 그럼 경제관념. 이 경제관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즘에 그 부양관념이나 생활비 관념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조금 있는데요. 뭐 사실 돈 관리하는 방법은 워낙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같이 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눠서 뭐 각자 저축하되 생활비는 하나를 모아서 같이 쓰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네 거 내 거의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생활비로 공동통장에 30만 원씩 60만 원을 묻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뭐 관리비 내거나 장 보거나 이럴 때 쓰기로 한 거죠. 근데 이쪽 한쪽에서 약간 트집을 잡는 거야. 야, 내가 계산해봤는데 60만 원 생활비인데 그중에서 5만 원 너 저번에 마트 갔을 때 너 네 거 속옷이랑 뭐 사는데 5만 원 썼는데 나는 내 거 하나도 안 썼어. 그러니까 너 다음 달 생활비 5만 원 더 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5만 원 더 낼게 하려다가도 약간 삔또가 상하는 거죠. 야, 그렇게 따지면 내가 장 볼 때 너 저번에 맥주 뭐 세일한다고 뭐 한다고 뭐 세계 맥주 해가지고 너 5만 원치 샀잖아. 나 하나도 안 마셨어. 야, 그러면 쌤쌤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면 정말 사소한 건데 그때부터 정말 그럼 너 1만 원 더 내, 2만 원 더 내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심해져가지고 난 결국에는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하고 이혼하자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제가 노땅이라서 1982년생 MZ세대 막판, 사실 MZ세대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저는 특히 고향이 대구라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 와서 제일 놀랬던 거는 통장을 합치지 않는 문화. 와, 이걸 합치지 않는다라는 게 부부라는 게 신뢰가 기반인데 어떤 경우는 서로가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로 이제 어쨌든 각자 생활비 뭐 100이든 200이든 합치고 나머지는 각자 쓴다라는 게 딴짓을 할 그 여윳돈이 생기기도 하고 플러스로 그래도 이 뭐 언제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부부라는 게 평생을 결혼을 서약을 하고 그런 거라면 통장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좋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저도 사실 미혼이긴 한데 저도 결혼을 한다면 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재산 분할에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양쪽 부부가 얼마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얼마의 소득을 올렸고 이런 것들 다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가진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결혼 생활을 똑같이 7년을 하고 이혼을 할 때 그 축적된 자산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보면 같이 합해서 모은 돈은 그나마 이게 뭔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해서 좀 파이가 커져 있어요. 그런데 각자 관리한 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모아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실제로 보다 보니까 물론 나눠서 뭐 관리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모아서 같이 하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격 차이요. 어떤 사례들이 있죠? 성격 차이 제가 곧 가치관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부 갈등, 부모님의 의존도가 여기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에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모님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이고 존중하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전히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분이 좀 계세요. 그러면 여기 공도 보니까 이쪽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좀 집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쪽 우리 같이 임장도 해보고 좀 알아보자라고 했더니 안 돼.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공동은 좀 별로랬어. 뭐 저쪽 강남 쪽으로 알아보지 뭐 이쪽이야. 그러면 사실 똑같은 이유를 대도 만약에 이 위치가 싫은 이유를 좀 설득할 수 있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엄마가 이러랬어. 아빠가 이러랬어. 이렇게 돼버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나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할 수 있지? 네,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 심화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불륜, 경제관념, 성격 차이 네. 이런 것도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을 텐데 어떤 경우는 이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연히 뭐 폭력, 마약 뭐 이런 건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걸 거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어떤 케이스 하나하나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늘 이혼 상담할 때 당사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서 배우자가 불륜했다면 무조건 이혼해야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로 배우자가 불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살고 싶은데 내가 바본가? 호구인가? 다른 사람 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내가 이혼을 원치 않는데도 억지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별 상황에서 이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결혼 생활 중에 고통만 가득해. 내가 이 배우자가 나를 너무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고 신체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생활비도 뭐 한 50만 원 주면서 가계부 써가지고 다 검사 맡으래. 난 이게 너무 숨이 막히고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이혼하셔야죠. 그런데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어. 그래,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배우자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용서를 빌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이러면 이혼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혼은 당사자가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정말 이 결혼 생활이 고통만 가득하다. 그러면 그때는 이혼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람핀 배우자 함께 살아도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의 기준은 내가 여전히 상대방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비는 경우에 진심으로.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히 진짜 미안해. 이게 아니에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노력을 다할 때 용서할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요즘에는 그 아동들 위치 추적 어플 있잖아요. 앱. 그런 걸 깔면 앱을 켰을 때 주변에서 나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용 어플 이런 거. 그래서 내 배우자한테 나 정말 알았어 용서해줄게 대신에 네가 정말로 진짜 결백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면 이 어플 깔 수 있어? 사실 이 어플을 깐다고 했을 때 물론 궁금하니까 초반에는 확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맨날 그것만 켜놓고 생활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배우자가 깔아준다라는 그 액션. 그 정도. 네. 너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 안 되겠어. 내가 돈 진짜 용돈 확 깎을 거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돈 달라고 해. 그럼 줄게. 이 정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는 용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또 위치 추적 어플까지 너무 집착하냐 할 수 있지만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려면 그 정도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너 바람 폈으니까 이거 5년이고 10년이고 평생 위치 추적한다 이러면 반대로 그 내가 깔라고 했던 사람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건 그 정도와 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불륜과 경제관념 성격 차이인데 어떤 분들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적 차이다. 네. 이게 남녀 사이에 이제 뭐 성격이라든가 말씀하신 경제관념도 중요하지만 또 부부관계 속궁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걸로 인한 거도 영향을 미치는 건 없나요?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성적인 거, 부부관계에서 불만이 있는 분, 어떤 분은 부부관계 하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는 분도 있고 아예 리스여서 불만인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 자체가 문제일 때 오시는 분들보다 이걸 어디에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3번은 해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한 번만 할 때 이걸 어디 털어놓고 얘기할 것도 없고 배우자가 이거를 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밖에서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게 불륜이 되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부부 사이에는 정말 부부잖아요. 성적인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가령 내 배우자가 야동을 봤는데 그걸 내가 발견했다. 그럼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는 내 배우자가 야동 본 걸 발견해서 더러워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유 왜 혼자 봤어. 같이 봐 좋은 거. 사실 이런 식으로 정말 진심 같이 보실 생각인가요? 나중에 미래의 그분과?
저는 그 정도로 능청스럽게 같이 보자. 네네. 실제 본인이 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이 가서.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리스 부부가 많다고 하잖아요. 왜 리스 부부가 많아진 거예요? 원래도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에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이 생기다 보니까. 네, 표현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에 요즘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프로그램에서도 이 리스 부부로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던 영상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연 리스의 기준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도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변호사님 전 리스예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이런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전 진짜 한 두세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요? 제가 리스예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리스 부부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때의 리스는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배우자가 원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내 의사를 존중해가면서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배우자를 무시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했다. 그럼 그때 리스 부부가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성관계를 안 했어. 그런데 배우자도 힘들고 나도 조금 허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좋지 않아.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됐어. 그럼 리스 부부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요즘에 또 어떤 이혼 고민 상담이 있는지 기상천외 이혼 사례나 법률 이야기, 사례 이야기 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혼을 빨리 하다 보니까 그 신혼이혼인 경우에 이혼하면서 내가 억울해가지고 돈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신혼이혼인 경우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했을 경우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자료 금액이 정말 많이 나왔을 때 5천만 원? 근데 이때 5천만 원은 뭐 배우자가 바람도 피우고 폭행도 하고 요 정도는 됐을 때 정말 잘 나왔을 때가 5천만 원이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데 이혼을 했다고 하면 3천만 원 정도가 좀 일반적이기는 하거든요. 내가 이 3천만 원으로는 고통이 다 전보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혼수나 이런 걸로 뭐 한 5천만 원을 썼다. 그런데 이 돈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멸실돼서 회수할 수 없는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의 경향이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법률상 원하는 바가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뭐 김앤장 변호사가 와도 어디 변호사가 와도 결혼 기간이 짧고 현실적인 법률상 봤을 때 청구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혹은 내가 빨리 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할 때 이런 경제적인 요건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혼 이후에 만약에 불륜 사실을 알았어요. 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걸 그냥 농담으로 하트판으로 한다면 점수를 잘못 셌는데 이미 계산 다 끝났는데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김 작가님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할 때 그냥 서로 깔끔하게 이혼하자. 그래서 아무것도 정한 게 없이 이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바람을 폈대요. 그러면 그때는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면서 나 변호사인 거 알지? 나 그냥 빨리 합의서 적고 싶어 하면서 부재소 합의라는 조항을 했어요.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예요. 부재소 합의는. 우리가 이혼했는데 나중에 뭐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결하자 이런 문장 다 넣어가지고 합의한대 하면서 부재소 합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륜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내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그냥 갑자기 막 이혼을 요구해. 근데 나도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나면 결혼을 유지할 생각은 없어.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지? 찜찜하면 부재소 합의는 하지 않고 이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옛말에 사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죠. 자, 그리고 아내에게 속아서 재산 분할 안 하고 이혼한 뒤 나중에 재산 분할 가능한가요? 이거는 내가 이혼하면서 나 재산분할 청구 안 할 테니까 너 그냥 다 가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억울한 것 같아 이러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혼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재산이 전세보증금이 얼마 있고 예금적금이 얼마 있고 리스트를 쫙 작성했어요. 그리고 내가 양보하는 셈 치고 너 대부분 가지고 나 보증금 한 1억 5천만 가져갈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찌되었던 재산 현황을 공유하고 일부라도 내가 받기로 하는 분할 합의가 있던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분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재산 분할 왜 안 해요, 이분은?
제가 이거 책에서 소개했던 사례인데요. 너무 순진한가? 네, 이때에는 뭐냐면 아내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면서 내가 이 결혼 생활 때문에 정신적으로 병이 생겼다 하면서 뭐 자살 시도도 하고 이러면서 막 이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엄마를 너무 잘 따라서 이제 아내가 아기를 키우기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너무 착했던 거예요. 결혼 생활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게 밝고 착했던 아내가 정신병이 생겼을까, 자살 시도까지 하고 애도 키워야 되니까 내가 그냥 너 다 주고 나갈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딴 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막 자살 시도 하는 척도 하고 그랬던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봤던 건데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1, 2 안에 한승이 있다고 합니다. 헤어짐이 이유도 이제 누군가랑 바로 뭐 그때 불륜을 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흔드는 거지. 정리해야 되겠는데? 헤어지고 며칠 뒤에 이제 사귀는 거니까 이게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는. 환승 이혼의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전 아내 옆에서 적극적으로 이혼을 종용한 남자가 준 증거로 상간자 뭐 이런 소송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내 소송이니까 증거를 내가 직접 확보한 것만 소송을 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준 이런 자료들 혹은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배우자한테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소송 자료를 봤더니 증거가 있어. 그 증거로 내 배우자한테 이혼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그 증거로 다른 사람한테 상간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증거를 모은 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불법 수집 증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증거를 모으려면 이게 늘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힘든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녹취든 녹음이든 뭐 휴대폰을 봐야 되는 것도 이런 것도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나 와이프 몰래 차에 녹음기 설치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실제를 알고 싶은 거죠. 내 바람핀 현장의 그 대화를. 저는 김 작가님께서 저를 이 시점에 굉장히 잘 부르셨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몰래 차에 녹음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작가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건 합법적이에요. 근데 제가 가면서 작가님이 제 뒷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제가 집에 갔어요. 그러면 이 현장에 없는데 불법 도청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이건 벌금형 없이 실형, 그러니까 집행유예부터 시작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기는 하나 이렇게 해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혼소송하고 상간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24년 5월 최근이죠.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배우자 핸드폰에 몰래 스파이 앱을 깔았어요.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그래서 몰래 통화하는 것도 다 녹음하고 불법 감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불륜의 증거로 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이렇게 불법 감청, 도청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게 이혼소송, 가사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불륜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고 5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하급심 판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어요. 당연히 불법 수집 증거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내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다른 분들께서 나는 뭐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거 상관없이 증거 수집할 거야 이렇게 하셨는데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써 이제 불법으로 녹음해가지고 수집한 증거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이혼이나 가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나한테 남는 게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최신 정보. 네, 이렇게 전달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차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건 원래 늘 녹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싶어서 그걸 봤는데 있어요. 이건 괜찮은 거죠. 이건 원래 그 용도니까. 네네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블랙박스를 대부분 빼놓거든요. 이제 불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해서 내고 싶어요 하면서 녹음기 설치하시거든요. 근데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요즘에 사실은 뭐 제일 증거 잡는 거 편한 건 휴대폰이잖아요. 휴대폰에 이제 뭐 내 남편이든 와이프든 뭐 어떤 내연녀, 내연남과 이제 카톡을 주고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스캔해서 나한테 보내놓거나 아니면 이제 막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막 남겨놨어요. 요거는요? 그거는 설사 내가 몰래
막 비밀번호 해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 지문 열어가지고 열었다. 그러면 그때는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통신망법 이제 위반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불법이기는 하나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처럼 재판에서 쓸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로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몰래 막 비밀번호 까보고 이러는 것은 안 되고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어떻게 우연히 발견할까? 그러니까 남편이 핸드폰 켜놓고 잠든 거예요. 그래서 불빛이 너무 환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걸 켜놓고 잤어? 꺼줘야지 했더니 어라 이거 보소? 이렇게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혼할 때 증거자료 수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뭐 녹취나 휴대폰 이런 거 보는 것도 뭐 불법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증거를 잡으려면 내가 불법적인 그런 걸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증거를 가져오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뭐 루팡도 아니고 우리 그 태블릿이나 PC 이렇게 계정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노트북, 그다음에 태블릿 이런 거 다 공유하는 경우에 계정 공유도 되어 있고 그럴 때에는 공유되어 있는 계정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한 뭐든지 우연이구나. 여러분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거 있잖아. 요즘 타임라인이 꽤나 정확하거든요. 주말에 분명히 내 배우자가 회사 간다고 했는데 그 타임라인을 봤더니 생판 다른 동네에 가 있다. 그런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카드 영수증을 봤는데 집이 서초동인데 아니 공덕에 와서 카드를 긁었다.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증거를 너무 수집하기가 어렵다 하면 당연히 영상들에서 보신 것들도 도움이 되지만 또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뭐 특급 기밀같이 제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상담 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에 사실혼 아내의 불륜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뭐 이거 남편일 수도 있죠. 일방적인 이혼 통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럼 남편이 신혼집에서 버티고 있으면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혼의 경우에는요.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혼인신고를 한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약하게 보호되겠죠. 이게 바로 이혼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면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결혼을 깰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든지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유책 배우자든 뭐든 간에 나는 너랑 못 살겠어. 그냥 그만 살자 하고 집을 나가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결혼관계를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해야죠.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 이런 거는 법률혼의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자, 그리고 또 상간자가 남편과 아내 결혼식까지 참석해서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상간자 소송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제3자가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청구, 그러니까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거만 확보하고 있다면 이때의 증거는 사실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고 또 불륜을 했다는 증거여야 되는데 결혼식에 참가했다면 당연히 사실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상간자는 근데 제정신인가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아니, 하고요. 어떻게 가서 갈 수는 있지. 가는 것까지 거기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결혼 사진에 같이 얼굴이 나오게 찍히게 할까? 근데 진짜 많아요. 저도 사실 그 전연차 할 때는 미쳤나봐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찍혀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은 방명록에 이름 쓰잖아요. 이제 그게 증거로 들어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소름 돋아서 변호사님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나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 대한 정말 극진한 신뢰가 쌓였을 때 그때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요즘 MZ세대가 이혼하는 이유 중 과거와 달라진 것도 있나요? 다양한 이유가 새로 생겼는데 과거와 달라진 거, 이거는 주변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참 많이 참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주변인이 과거의 경우에는 정말 나랑 친한 절친 아니면 내 가족들이었다면 요즘에는 성명 불상자의 의견을 많이 참고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름 말해도 되나? 뭐 블라인드나 네이트판 이런 것도 요즘 워낙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가까운 내 지인한테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냥 그런 데다 올리는 거예요. 전 지금 결혼 몇 년 차고요. 제 배우자가 저한테 어떻게 대했고 저희 가족한테 어떻게 했어요 하고. 근데 사실 그러면 요즘 대부분 댓글이 정말 다 부정적으로 달리거든요. 맞아. 그러고 왜 사냐? 왜 사냐? 이혼해? 이혼해. 참고 사는 네가 바보다. 애 없을 때 도망쳐라. 이런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필터해가지고 내가 참고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이거 참고 살면 호구구나. 그런
그렇다면 이혼해야지 하고 좀 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닌 정말 그냥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SNS가 워낙 발달한 시대다 네. 보니까. 근데 그걸 포함해서도 불특정 다수든 아니면 가까운 관계든 저는 원래 연애, 결혼, 남의 연애와 결혼 사이에 절대 끼어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남녀 둘의 사이의 그 맥락을 모두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고, 항상 저는 네. 이혼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야, 한 번 더 참아봐.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이혼 전문의에서 많아. 소개시켜줄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참아봐. 나중에 가도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 없다 하는 게, 왜냐하면 나는 솔로 보세요? 아, 네. 혹시 16기 보셨어요? 16기가 정말 그 인간관계에서 세상에서 만나지 말아야 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라는 특징, 이제 특정 인물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거기서 네. 제일 좀 좋았던 게 뭐였냐면,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지금 누가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야기를 자기 주관으로 막 해석해. 그래서 막 전달해. 근데 그게 막 이 친구를 예를 들면 양날 변호사님 생각해서 막 저 남자는 실제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언이 다 틀렸어. 그 틀린 조언을 다 주는데 이 사람은 막 그 조언에 막 흔들리는 걸 보면서 거기서 제일 명대사 중 하나가, 야, 그 사람한테 직접 들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 이제 딱 알았다. 맞아. 직접 들어. 그러니까 네. 그 내가 배우자면 남편이든 와이프든 그 상대방한테 그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면서 맞아. 그런 걸 네. 서로 상처일 수 있지만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이 커져가는 건데, 네. 주변에서 하면 야, 뭐 그냥 이혼해. 그런 남자 왜 너 만나? 왜 사냐? 너 바보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그럼요. 보통 자기 얘기할 때는 네. 자기 치부나 이런 거는 덜 얘기하고 맞아요. 남편이든 와이프도 못한 네. 거는 막 얘기하잖아요. 네.